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사랑, 꿈, 드높은 명예, 금전적 호화로움 등 저마다 지키고 싶은 다양한 종류의 가치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그게 바로 가족이었어요. 가족, 평생 내 편이 되어줄 소중한 가족이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이자 이유였습니다. 아마 가족들이 없었다면 이 모질고 외로운 인생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런 제가 연을 맺은 가족을 직접 내치게 된 건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죠. 그 일에 대해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시골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한 곳에서 머물며 산 사람입니다. 시골이 좋아서 살아왔다기보다는 이곳에서 나고 자랐으니 자연스럽게 다른 일상은 꿈꿔본 적이 없었네요. 이 조그만 마을에서 저는 운 좋게도 꽤나 순탄한 삶을 살아왔어요. 20대 후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아이 둘을 낳고 지금이 되기까지 게으름 한 번 피우지 않고서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온 덕분인 것 같아요. 이젠 벌써 제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네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여유롭진 않았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뿌리고 거두다 보니 제 나름대로는 풍족한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제 곁에 있고요.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선하고 순박한 사람 같았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요. 어찌나 낯가리는 쑥맥인지 본인이 절 만나고 싶다며 졸라놓고 마련한 자리에서 막상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도 같은 시골 촌뜨기였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네요. 그런데 한편으론 오히려 그렇게 수더분한 점이 참 좋았습니다. 아직 말 몇 마디 안 해본 사이였지만 왠지 그 사람이 미래의 남편과 아빠가 된다면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항상 가족을 빨리 꾸리고 싶었거든요. 타고나길 외로움도 많이 타는 편이라서 곁에 있어줄 누군가가 더 절실했고요. 왜 시골은 해가 더 빨리 지는 기분이잖아요. 초저녁만 돼도 새카만 밤 같아서 외출이 쉽지 않으니까요. 엄마와 단둘이 사는 시골 마을이 어찌나 그렇게 조용하고 크고 무서운지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그랬고요. 30이 다 돼가는 나이에 드디어 가족이 되고 싶은 남자를 만났으니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만나자고 이야기했어요. 당시의 여자, 그것도 선머슴 같은 노처녀가 남자에게 고백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다행히 남편도 같은 마음이라 우리는 곧바로 식부터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 기대와 바람대로 늘 한결같이 지고지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닮은 게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고된 농사일과 끊이지 않는 집안일 사이에서 나의 젊음은 너무나 쉽게 사그라져 버렸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괜찮았던 건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째 아들은 결혼한 다음 해 바로 찾아든 선물 같았습니다. 처음 애가 졌을 때도 전 당장 밭일을 해야 했는데 그 어려운 사정을 아는 건지 뱃속에서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순하게 지내온 아이였죠. 사실 첫째 낳을 때까지만 해도 집안 형편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남편 집에 빚이 있던 탓에 그것부터 해결하느라 저희 살림을 거의 꾸리지 못했거든요. 때문에 당시 많이 못 먹고 일하느라 무리해서인지 첫째가 몸이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면서 아이의 병이 전부 저 때문인 것 같아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 옛 기억 때문에 특히 첫째에 대한 애달픈 감정이 있어요. 저에겐 유독 아픈 손가락 같은 마음으로요. 아픈 몸에 대해 원망하지도 않고 얌전하고 의젓하게 잘 커준 아들이 고마울 따름이었죠. 3년 후 살림이 좀 더 나아지고서 둘째를 가졌는데 본인도 갓난아이면서 몇 년 빨리 태어났다고 형 노릇을 하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하면 경제적 상황은 어려웠어도 심적으로는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이런 남편과 아이들이 있어 정말 행운이다 싶고. 첫째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내내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만큼 성적이 잘 나왔어요. 시골이라 아무래도 도심에 사는 친구들보다는 환경이 받쳐주질 않았을 텐데
순전히 본인 의지로 일궈낸 결과였죠. 하지만 정작 수능 시험에서 많이 미끄러져 원하는 대학인 가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학교가 있기에 꼭 재수하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 둘째에도 학교를 다니고 남편도 큰 수술을 받으면서 집안 형편이 받쳐주질 못했기에 저는 첫째에게 그냥 성적 맞춰 대학 가면 안 되냐고 부탁했어요. 그때 본 아이의 표정이 잊히질 않아요. 한 번도 떼쓴 적 없는 아이였는데 제 말을 듣고선 아무 말 없이 땅만 바라보는 겁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나만 평생을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자식에게까지 포기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었으니까요. 고작 1년을 더 공부하고 싶단 거였는데 그것조차 못해주다니. 내가 자식에게 너무 큰 죄를 짓고 있구나 싶었지만 그걸 다 알면서도 저는 눈물을 머금고 또다시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도 첫째는 늘 그래왔듯 알겠다고 했죠. 그 시절만 생각하면 참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낸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지만 가족이 있기에 그 이름 아래 우리는 서로를 기댄 채 근근히 하루하루 버텨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겐 평생을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부족하게 사는 걸 당연히 만든 게 미안해서 대놓고 말은 못하고 잠든 애들에게 참 많이 사과했죠. 그렇게 장남아이가 대학을 가고 여기와는 거리가 떨어진 수도권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대학 가서도 성실히 공부한 덕분에 늘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취직까지 남들보다 빨리 한 편이에요. 어느 날 아이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열심히 나아가다 보니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전부 가족 덕분인 거 알고 있어.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아들이 기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더 미안하기도 하고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앞으로 혼자 잘 헤쳐나가겠다고 했지만 제 눈에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했죠. 비교적 제 품에서 더 오래 품었던 둘째도 성인이 돼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첫째와 둘째의 집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일을 더욱 늘리고 열심히 모아갔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갈수록 농사일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벌이도 많이 좋아졌네요. 전에 허름했던 집을 허물고서 더 크고 깔끔한 집도 지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다만 4명이 있던 복잡거리는 집에서 다시 2명이 되니 적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이들과 통화할 때면 그 허전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이 생기곤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목소리 한번 들으면 곁에 있는 듯 마음이 놓이니 가족은 가족이 맞나 봐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낸 후였어요. 첫째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데려왔습니다.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되기도 했고 남편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니 이제 마침 아이들이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거든요. 고등학교 후배인데 우연히 만났다가 자신이 좋다며 따라다니기에 연애를 시작했대요. 저는 아들 말만 믿고서 얼른 데려오라고 일렀습니다.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것도 처음이었는데 그것도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니 무척 떨리더군요. 며칠 전부터 집과 마당을 깨끗이 치우고 깔끔한 인상을 주고 싶어서 가장 좋은 옷으로 차려입은 후에 아들네를 맞이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여자분은 생각과는 달리 화려한 인상이었어요. 첫째는 숫기가 많이 없고 소극적인 편이라 비슷한 사람을 만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도회적인 분위기에 도도함이 물씬 풍기는 여성분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소정이에요. 편히 불러주세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좀 있긴 하네요. 첫 인사부터 멀다는 이야기에 당황스러워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긴 요즘 사람들은 이런 산골짜기까지 오는 게 낯설었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익숙한 대화 흐름인 듯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한 소리 하더군요. 오기 전부터 내가 멀다고 말했잖아. 밥 먹을 거니까 가서 앉아 있어. 아들이 밥 차리는 걸 도와주며 슬쩍 일러주길 제가 보던 사람들과는 많이 다를 테니 놀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꾸미거나 남들에게 보여지는 걸 좋아하고 예민함도 큰 사람이라 본인도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사람 자체는 나쁜 사람 아니고 항상 내성적이고 남들 뒤에 숨어있는 자신을 발견해주고 이끌어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하길래 저도 그러려니 하기로 했습니다. 어찌됐든 한 번 본 저보다는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봐온 아들의 선택을 더 믿기로 한 거죠. 아들에게 사전에 미리 물어봐서 여자친구분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둔 터라 얼른 대접했습니다. 우리 네 사람은 식사를 하면서 어색감을 조금씩 풀어나갔어요. 아들의 말대로 소정 씨는 생각보다 그렇게 냉소적이거나 무뚝뚝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식은 상태라 따뜻했으면 훨씬 좋았겠어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표현이 너무나 솔직한 편이라 오해를 살 순 있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고 야무져 보이는 게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이 표현에 인색한 편이니 그 부분에 있어선 잘 맞겠다 싶었고요.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우리 아들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정도로 애정이 느껴져 보기 좋더라고요. 며느리가 될 아이는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고 인터넷 SNS로 옷을 팔고 있다고 했어요. 그 사업이 꽤나 잘 돼서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갖고 싶어 결혼을 서두르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희 집 첫째와 둘째는 평범한 회사원인지라 직업 면에서 다소 생소했지만 그것도 나름의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상대편 집안이 저희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제가 좀 호화로운 식을 올리고 싶어 하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럴 만한 여유도 충분히 되고요. 저도 오빠네 상황을 알고 있으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결혼은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상황이 받쳐준다면 도움을 받는 게 좋으니 당연한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불편함이 남더라고요. 왠지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미리 들킨 탓에 아들이 주눅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기죽지 않을 정도로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 애썼는데 막상 결혼을 준비하며 눈치 보고 있을 거 생각하니 싫더라고요. 다행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던 터라 소정 씨, 집은 저희가 해갈 테니 그건 걱정 말아요. 네? 집은 제가 생각해둔 곳들이 몇 곳 있는데 어머님이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집은 원래 우리가 아들 명의로 마련해 주려고 했어요. 가장 크고 좋은 곳까진 못 해주더라도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곳은 괜찮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들은 생각지 못했다는 듯 놀라더니 고개를 숙이더군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아들이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서 작게 말했어요. 자기도 모아둔 돈 있으니 무리하지 말라고요.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만 그래도 여태 맘고생했겠다 싶어 오랜만에 품에 안아주었네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잘 흘러간 듯 했습니다. 아니, 제가 한 건 따로 없고 아이들끼리 준비하느라 고생했을 테니 순조로웠는지는 모르겠네요. 며느리는 그 뒤로 한 번도 우리를 찾아온 적 없거든요. 이따금 얼굴을 마주할 때면 반갑게 인사는 하지만 그때 잠시뿐이었고요. 사돈댁은 개인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아이가 맞더라고요. 항상 딸아이의 의견을 들어주고 따라주었으니 아마 이번 결혼까지 허락한 거였겠죠. 사실 그쪽에선 우리 집안을 탐탁치 않아 하는 듯 보여 마음이 걸렸지만 본인들이 좋다는데 어른들의 의견이 뭐 중요할까요? 내 고비를 잘 넘기며 무사히 장가 보낼 수 있었네요.
이젠 며느리가 된 새아가가 고른 집은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돈을 더 보탠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다행히 우리 집에서 해줄 수 있는 정도였어요. 게다가 가장 그 집이 마음에 들어하는 곳이었다니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뿌듯하더라고요. 결혼하면서 직장을 따라 첫째 내외는 지역을 옮겨왔는데 운 좋게도 비교적 저희 집과 가까운 쪽이었어요. 차로 20분이면 가는 곳이었죠. 며느리가 옷 파는 일을 잠시 쉬면서 유튜브로 영상 올리는 일을 한다더군요. 매일 일상을 찍어 올리면 사람들이 보고서 조회수를 높이고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방식으로 본인을 알리면서 돈을 벌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며느리가 지금 집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 집은 조금 한적한 곳에 위치하지만 마당도 있고 근처 자연 풍경도 유명한 곳이라 영상에 잘 담겼을 테니까요. 살 때 돈만 보내줬지 저도 지금까지 사진만 봤던 곳이라 아들이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함께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감각이 뛰어난 건지 집을 아주 잘 꾸며놓았더군요. 허락받은 곳에 한해 조심스럽게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는데 아들이 잠깐 사올 게 있다며 자리 비운 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2층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겁니다. 놀라서 황급히 올라가 봤는데 남편이 계단 쪽에 넘어져 있더라고요. 남편을 얼른 부추기며 무슨 일인지 묻자 며느리가 밀어서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화난 얼굴로 옆방에서 나오더라고요. 놀란 제가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더니 여기 복도에 걸어둔 신발을 아버님이 제 허락도 없이 만지려고 했다고요. 애지중지하는 거라 2층에 둔 거였는데 저는 제 물건 건드리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를 듣던 남편도 곧바로 일어나 연유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웬 신발 하나가 2층에 있나 싶어서 현관으로 다시 갖다 두려 한 거였다. 기분 나빠서 미안하게 됐다. 어디에 두든 제 집이니까 제 마음이죠. 앞으로는 저에게 꼭 물어보고 손대셨으면 좋겠네요. 아까는 저도 너무 놀라서 실수로 밀친 거였어요. 뒤에 계단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새아가, 시아버지가 먼저 물건을 만진 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어른을 밀어서야 되겠니? 모르고 한 일이라 했음. 너도 밀친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지. 계단에 잘못 떨어져서 큰일이라도 났으면 어쩌려 그랬어. 참다 못한 제가 처음으로 큰 소리 내자 며느리는 잠시 씩씩거리더니 죄송하단 말 한마디 하고서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방 안에서 내지르는 고함은 멈출 마음이 없는 듯 보였죠. 이래서 내가 시골 사람을 무식해서 싫다고 했잖아. 짜증나 미치겠네. 남편을 살펴보니 다행히 당장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지만 많이 놀란 듯 했어요. 저 또한 많이 놀랐고요. 실수로 본인 물건을 만졌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벌레 취급을 하다뇨. 우리 부부는 며느리 행동에 너무 충격받아 곧장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할 즈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볼 일이 생겨 급히 집으로 왔다고 둘러댔고요. 우리 때문에 괜히 싸울까봐 걱정스러웠던 거겠죠. 막상 집에 도착해서 살피니 남편의 발목이 많이 부었더라고요. 다음날 일찍 병원 가서 진료받았더니 염좌라고 하는 겁니다. 다쳤을 때부터 아마 많이 아팠을 텐데 걱정시킬까봐 남편이 말을 안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치료받는 남편을 보니 우리 둘 신세가 딱해서 눈물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꾹 참았네요. 아들이 결혼 전 며느리의 그런 면을 우리가 진작 알았다면 무언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왜 말도 없이 갔냐면서 아들이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 하대요. 저도 화가 나서 오늘 있던 일은 말하지 않았지만 남편도 알고 나도 안다. 이제 우리 가족도 됐는데 앞으로도 오늘처럼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어른으로서 따끔하게 일러야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넉살 좋게 웃으면서 다음부턴 조심하겠다며 자기가 원래 한번 내 거가 되면 소유욕이 강해서 앞뒤 물불 안 가린다고요. 마치 별일 아니었다는 듯 웃음으로 무마하는 모습이 찜찜했지만 용서하지 않고 별 수 있나요? 신경 쓸 거 없다고 말하고선 우선 일단락 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도 며느리의 거침없는 언행은 계속됐습니다. 첫째가 원래는 2년 후에 아이를 갖겠다고 했지만 계획보다 빨리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 입장에선 너무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죠. 이제 슬슬 주변에서 손자 갖는 이들이 많아졌기에 우리도 내심 바라고 있었거든요. 2년이나 미룰 거 있냐고 종종 말해왔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아이를 내려주시니 참 복된 일이라 여겼죠. 하지만 며느리는 별로 달갑지 않았나 봅니다. 이제 막 하는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임신을 하면 제약이 많이 생기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네요. 예민해진 며느리에게 말실수라도 할까봐 좋은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뒤에서 많이 챙겨주려고 했죠. 남편은 다친 발목에 후유증이 오래가서 한 번은 저 혼자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과 몸보신의 탁월한 것들을 꾸려서 집으로 찾아갔어요. 며느리가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고맙다면서 일 때문에 이야기는 못 나누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얼른 음식만 주고 가려 했던 거라 짐을 내려놓다가 식탁을 보니 글쎄 술이 있는 겁니다. 혹시 술을 마셨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임산부가 술 마셔서 되겠냐며 걱정 어린 말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했어요. 제 말 듣고 있는 거냐며 다시 한번 불러 세웠더니 갑자기 표정이 돌변한 채로 절 쳐다보는 겁니다. 어머니, 임산부한테는 술보다 스트레스가 더 안 좋아요. 술 한 잔 마셨다고 안 죽겠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요. 뭐? 네가 걱정돼서 한마디 한 게 그렇게 듣기 싫니? 아가, 네 몸이랑 뱃속 아기가 아플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아파도 병원 못 갈 정도로 여유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음식 잘 되어 있으니 사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일일이 해오실 필요 없어요. 그 산골짜기에서 오시는 거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할 말이 사라졌어요. 반찬 들고 있는 제가 한없이 초라하게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그때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이 이 대화를 들은 듯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왔는데 왜 나 안 깨웠어? 아니, 그것보다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우리 부모님 대한 거야? 아들은 감정이 격해져 있는 듯 며느리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눈치를 보면서 들키면 안 되는 일을 들킨 듯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일하느라 신경 예민한데 먼저 건든 건 어머님이라면서요. 그 말에도 아들은 화를 쉽게 가라앉히기 힘들었는지 절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보며 끝까지 소리 질렀고요. 제가 괜히 찾아온 탓에 분란만 든 게 아닌지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저는 그냥 첫 손주가 기쁘고 고생하고 있을 며느리가 걱정돼서 더욱 챙겨주고 싶었던 것뿐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들은 절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그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사실대로 말하면 분명 부부 사이에 화가 될 텐데 거짓말해봤자 금방 탄로날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 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몰라 망설이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대로는 얼굴 마주보며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 관계를 개선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겐 며느리가 임신한 동안은 최대한 참으라고 일러두고서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죠. 남편이 다친 일과 우리가 시골 사는 것에 대해 며느리가 입버릇처럼 하던 이야기들, 오늘 다툼이 한 말 등에 대해서요. 이야기를 듣던 아들의 얼굴은 너무나 안 좋았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 아들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원래 유별난 사람인 건 알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이기적이고 예민해서 같이 사는 내내 고충이 많았다고 하네요. 차라리 하루라도 더 빨리 이혼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임신한 사실을 알았답니다. 이미 2달이 넘은 때라 다른 방법은 없었다고요. 아이에 대한 애정은 있는데 아내와 함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데 그 모습이 딱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야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살면서 늘 고생만 해온 첫째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온 건지 신이 야속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엄마이자 시어머니니까 아이가 생겼으니 이전과는 다를 거다. 엄마로서 책임감을 갖다 보면 새아가도 철들지 모른다라며 아들을 설득했죠. 아들은 연거푸 죄송하단 말만 반복하고서 앞으로는 말조심 시키겠다 말하고 떠났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하니까 아들이 걱정돼서 통 잠을 못 자더군요. 우리가 며느리에게 무언가 섭섭하게 만든 일이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답을 찾아낼 순 없었어요. 그 무슨 이유라 해도 우리의 마음이 쉽게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죠.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소식은 아들을 통해 간간히 들을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들과 크게 싸운 뒤로 일부러 보란 듯 술이나 약을 먹어서 자주 걱정시킨다네요. 아들 말로는 며느리는 아들이 자신에게 다 맞춰주며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라 결혼한 건데 막상 신혼생활하면서 자신을 가르치려 들고 가장 노릇을 하는 게 며느리 눈엔 안 이뻐 보였대요. 시댁에서 참견하는 것도 같은 느낌이어서 싫었다고요. 어쩐지 무시하는 듯한 말들이 사실 처음부터 우리를 아랫사람으로 보았기에 가능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크고 작은 말다툼이 잦았는데 그렇게 되면 항상 아내가 잘못에 대해 사과를 먼저 하기에 아직까진 참으며 지낸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배가 불러오면서 더욱더 집에만 머무르며 영상 촬영 일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집에 대한 자부심과 소유욕이 엄청 커서 집을 꾸미고 정원을 가꾸는 걸로 태교하는 듯 했어요. 어찌됐든 손주만 몸 건강히 태어나면 바랄 게 없었기에 아들에겐 최대한 며느리에게 맞춰주며 잘 챙겨주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필 그 즈음 며칠 동안 사람을 불러다 모를 심는 시기라서 도저히 짬이 안 나 갈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시간에 찾아가면 불편해할 게 뻔했으니까요.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니 모 심는 기간 내내 안절부절 못하다가 마지막 날 일이 다 끝나자마자 씻지도 못한 채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일 가느라 오지 못한 아들에게 전해들은 병실로 어찌저찌 찾아갔더니 손주를 안고 있는 며느리와 사돈댁이 보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 급하게 온 제 꼴이 생각나 아차 싶었지만 그것 때문에 손주를 못 보고 돌아가는 건 너무나 아쉬울 것 같았죠. 얼굴이라도 보고 가자는 마음으로 저는 병원 앞에서 산 음료수를 내밀며 며느리와 사돈댁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새아가 몸 좀 괜찮니? 그간 고생 참 많았다. 저를 훑어보는 사돈댁의 눈빛이 불편했지만 이 모습으로 왔으니 눈총받을 법도 하다 싶어 애써 외면했네요. 한번 보아도 괜찮겠냐고 묻고선 조용히 며느리가 안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포대기에 가려져 아이 얼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좀 걷어내자는 마음으로 아이 얼굴 쪽에 손을 가져갔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제 손을 찰싹 때리고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 어딜 만져요, 그 더러운 손으로. 밭일하고 온 그 병균 덩어리 손으로 갓난아이를 만지는 거 너무 몰상식하지 않아요? 며느리 말에 충격받은 저는 수치심이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어요.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저희에게로 시선이 쏠렸죠. 우리 애가 산통이 유독 심해서 그런지 좀 예민한 구석이 있네요. 사돈댁, 제가 조만간 연락하라고 일러둘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어서 가서 씻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모녀의 말에 저는 도망치듯이 병실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60이 다 된 나이에 창피한 것도 모르고 병실 복도에서 눈물 콧물 다 쏟을 정도로 펑펑 울었네요. 저를 마치 병균 취급하며 아이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게 하는 저들이 과연 사람인가 싶었어요. 이 억울함을 갚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 이제야 저도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태껏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들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저에게 했던 무리한 언행들을 이제 참아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더 이상 시댁 노릇을 하고 싶진 않았고요. 아들이 차라리 이혼하더라도 저런 어미한테서 손주가 자라는 꼴을 볼 수 없었고요. 전 집으로 들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밤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머님, 집 잘 도착하셨나요? 다른 게 아니라 아이는 좀 더 커서 걸어 다닐 때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 코로나에 뭐에 좀 뒤숭숭하잖아요.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시골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다른 때보다 청결에 대해 더 강박적으로 따지기도 하고요. 나중에 오빠랑 한번 찾아뵐게요. 건강 유의하세요, 그럼. 문자를 받으니 생각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 알아놓고서 홀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네요. 하지만 이 불행에 대해 아무리 대안 방법을 생각해봐도 결국 이혼만이 해답이었어요. 해서 아들에게 알리는 게 좋을지, 제가 나서는 게 좋을지 따져보다가 결국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이전과 달리 크게 노발대발하면서 찾아가겠다는 걸 간신히 말렸네요. 남편이 보기에도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본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며느리가 준 모든 걸 뺏어야만 아들이 헤어지고 나서도 우리가 한이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사소한 말싸움 한 번 한 적 없던 남편이 저리도 강경하게 말하자 저도 동감하게 되더군요. 여태껏 늘 그랬듯 이번에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제 명예 못 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손주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이어가려는 불쌍한 아들도 차라리 맘 편하게 새 삶을 시작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이 확실히 나니 방법은 금방 찾게 되더라고요. 사돈댁과 며느리는 금전적으로 풍족하고 명망 높으니 집안끼리 싸우는 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며느리에게 뺏어올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집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조금 더 천천히 시간을 두고서 아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아이를 낳고 난 뒤 며느리는 건강을 핑계로 직장 다니는 아들에게 육아의 칠화를 맡긴 채 다시 본인의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한 탓에 잔병치레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돌보지 않고 모른 채해서 아들이 여간 곤란했던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다고 저나 친정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집착이 심히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하니 다른 방도가 없었나 봐요. 결국 아들은 육아휴직을 낸 채로 아이를 돌보는 상황이었어요. 하필이면 손주가 또 몸이 약하다고 하니 첫째를 키우던 때가 생각이 나 너무 가슴 아프더군요. 엄마 손길이 가장 필요한 때인데 그 차가운 집에서 아이나 애비나 얼마나 힘들지 예상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지난번 제가 당했던 모욕들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죠. 저는 더 이상 시댁이 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만 버티지도 말고 다른 사람 위하지도 말고 온전히 본인만을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일렀습니다. 이전의 삶에 대한 책임감보다 앞으로 걸어갈 삶을 책임지기 위한 선택을 하라고요. 곁에 있던 남편과 둘째도 첫째를 설득했죠. 아들은 그렇게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전 며느리가 유책 배우자임을 확실히 하고 동시에 아이 양육권을 가져올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시골에 살면서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줄 몰랐는데
이번 일을 통해 난생 처음으로 변호사까지 만나보았죠. 그동안 며느리가 저에게 보내온 문자들과 아들에게 행했던 폭언과 집착적인 문자들을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보내었어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치밀한 점이 있었는지 저조차 놀랐네요. 그런데 저희 가족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며느리가 아들을 향해 몇 번의 폭행을 한 이력이 있더군요. 증거를 모으던 중 아들이 혹시 몰라 뽑아놓은 진단서를 보게 된 겁니다. 며느리가 그간 아들을 3-4번 폭행했고 그때마다 고막이 다치거나 상처를 크게 남겼다는 걸 증명하는 진단서였어요. 이렇게 심하게 맞기까지 하면서 왜 그렇게 참았냐며 아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군요. 어떻게든 내가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어. 난 절대 부족하게 살고 있지 않다고. 우린 한 번도 잘못된 선택을 한 적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엄마 아빠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미안해하면서도 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왔는데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미안해. 나만 참으면 되는 줄 알았어. 이렇게 돼서 미안해 엄마 아빠. 첫째가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게 마치 제 마음의 구멍이 뚫려 흘러내리는 피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라도 아이가 참지 않고 우는 게 다행인 것도 같았죠. 이 아이가 살아온 길을 더 늦게 알았다면 저조차 죄책감 때문에 살지 못했을 테니까요. 아들이 이혼을 통보한 뒤 그쪽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외도를 했다는 둥, 아내가 애를 낳자마자 버리는 파렴치 아니다 고소하겠다, 집을 내놓으라는 둥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뻔뻔하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쪽에선 그동안의 증거가 다 있었으니 걱정할 바 없었어요. 다행인지 뭔지 며느리가 항상 자기 분에 못 이겨 일방적인 문자로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증거물이 된 덕분에 이혼은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며느리가 아들에 대한 마음이 정말 컸던 모양이에요. 그런 짓을 하고도 염치가 있나 싶었는데 사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게 훗날 일방적인 집착으로 변했던 건가 봐요. 어떻게 자기를 버릴 수 있냐면서 법원 앞에서 매달리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부분이 가장 충격으로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남은 단계들이 있기에 저희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 다음은 집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참 속병을 앓았는데 너무 복잡하고 개인적인 사정들이라 간단히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집도 다시 되찾았네요. 저희 둘째가 법률계 쪽에서 일하는데 그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사돈 쪽이 많은 돈을 쓰면서까지 소송을 걸기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사실 아들에게 준 그 집은 제 명의였어요. 증여세로 인해 계약할 당시 우선 제 명의로 하고 후에 아들 부부가 자리 잡으면 다시 돌리기로 한 걸 잊고 있었더라고요. 당시 며느리도 동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어찌됐든 자문 구하면서 소송을 통해 집을 가져올 수 있었네요. 며느리는 제 앞에서 콧방귀를 끼며 그깟 집 구하는 건 일도 아니지만 본인이 여태껏 꾸며오고 갖고 온 집인데 이렇게 빼앗는 게 창피하지도 않냐고 묻더라고요. 역시 거지 집안은 다르다며 폭언을 일삼으면서요. 하지만 법이 제 손을 들어줬으니 별말 할 수 있나요? 본인 짐을 싹 다 뺄 수 있는 시간을 준 것만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손자였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 아가라서 엄마에게 유리했지만 며느리가 유책 배우자가 되었고 양육에 자격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우리에게 유리한 싸움이었어요. 우리는 하나씩 그 증거를 찾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임신 당시 술을 먹었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당시 문자 내역과 아이를 낳은 후에 가족의 방문을 제한하고 본인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배우자와의 잦은 싸움을 일으켰다는 증거들이었어요. 아들이 육아휴직까지 낸 상태고 경제적인 능력도 부족하지 않으니 확실히 유리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사람을 써서 저희 가족을 죽이겠다면서 엄마에게 자식까지 뺏어가는 쓰레기들이라며 비난하더군요.
이젠 아예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루는 제가 일하고 있는 밖까지 찾아와 제 뺨을 있는 힘껏 때리는 겁니다. 아주머니, 그렇게 증거 떠들어대며 내세우더니 그럼 어디 한번 지금 제가 때린 것도 증명해 보시죠? 이런 흙밭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증거 찾아보라고요. 더 이상 진흙탕에서 같이 구르기 싫으면 그만해요. 나도 더는 못 참거든요? 라며 폭언을 늘어놓고 돌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의도치는 않았지만 사실 저희 밭 앞에 있는 인삼밭 쪽에 CCTV가 있었네요. 원래 인삼밭에는 많이 설치해 두거든요. 거기에 우습게도 며느리가 온 게 딱 찍힌 겁니다. 증거가 생겼는데 모른 채 할 순 없으니 저는 또 곧장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받아내었고 곧바로 며느리를 폭행죄로 고소했죠. 그동안 저에게 했던 폭언도 옆에 있던 둘째가 기록해 두었으니 모욕죄도 더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양육자에게 여러 차례의 폭행 전과가 생기면서 결국 양육권은 아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일이었죠. 오랜 시간과 노력, 고난이 따랐지만 결국 처음 계획했던 며느리의 집을 온전히 빼앗을 수 있었어요. 그제야 우리 가족은 긴 싸움을 멈출 수 있었고요. 며느리는 이 요란한 과정 속에서 소문이 퍼져 영상 촬영 일도 그만두게 되었다네요. 원래 같으면 쉽게 물러날 성격이 아니었지만 아마 그 아이도 애를 낳고서 바로 여러 차례 소송과 싸움을 하며 많이 지친 것 같았어요. 그런 상태에도 여태껏 많이 악쓰면서 버텼으니 다른 의미로 대단한 것 같긴 하네요. 번호를 차단해둔 탓에 우리의 마지막 만남은 경찰서를 끝으로 더는 없었습니다. 아마 그 후로 가족들이 있는 서울로 돌아간 듯 보였어요. 질긴 인연이 그렇게 끝이 났네요. 아들이 살던 집은 결국 팔아치우고 아들은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당분간은 여기서 손자를 돌보며 휴식을 갖기로 했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며 좋아하는 아들을 보니 씁쓸하기도 하면서 저도 내심 안심이 되는 듯 했어요. 너무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이었지만 그만큼 힘겹게 되찾은 평화이기에 더는 바랄 게 없었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깎아내리며 올라서는 건 분명 너무나 괴로운 일이긴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똑같은 순간이 온다면 전 물론 똑같은 선택을 하고서 똑같이 싸울 거예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또다시 사랑하는 남편, 자식들과 이 모질고 외로운 인생 함께 이겨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가족의 따뜻한 품 안에서 안녕을 찾길 바랄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